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이번 주말도 여름 휴가 겸 황금 연휴 보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최근에 기체 점검을 이유로 무려 16시간, 21시간 항공기가 지연된 사례들이나 항공기가 급하강 또는 요동치는 난기류 사고까지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5월 기준 국제선 지연율은 약 20%를 기록했고요. 최근 3년간 세계 난기류 항공사고는 전체 사고의 약 62%, 또 국적 항공사들이 올 상반기에 보고한 난기류는 14,000여 건으로 이미 지난해 72%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안감 커지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어제 항공기 난기류 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국내 항공사들은 기내 서비스를 빨리 끝내고요. 컵라면 같은 뜨거운 기내 음식이나 식음료 서비스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에 항공 수요는 회복을 했지만 항공기 공급 등이 원활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고장이나 지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비 인력 강화를 비롯한 안전 운항을 위한 문제 개선도 철저히 해나갈 시간인 것 같습니다. 기후온난화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항공기 안전 문제에 대한 투자나 제도 개선이 계속 필요해 보입니다. 8월 16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아침 인사 많이 주셨는데 몸도 마음도 좀 가벼워지는 금요일 아침이라고. 네, 우리 모두가 좀 그런 금요일 아침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팩트체크 시간에는요, 자원순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또 월간 세금 시간에는요,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시행 예정인 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요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여름 과일들이 많은데요. 8월 제철을 맞아서 최근 눈에 띄는 과일이 있습니다. 이 과일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등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고요. 항산화제도 풍부해서 발암물질 해독에도 좋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너무 어려운데요. 이 과일 무엇일까요? 힌트 드립니다. 힌트. 이 과일로 와인을 만들죠? 네, 쉽죠 이제 갑자기. 자,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매일같이 하는 일이지만 할 때마다 좀 알쏭달쏭하고 때로는 복잡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잘 버리면 자원이 되고 또 섞어서 버리면 지구를 오염시킨다고 하죠. 바로 자원순환인데요. 이 자원순환에 관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알아볼 주제는 텀블러와 일회용 컵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사단법인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최근 내 모든 것의 탄소 발자국이라는 자료집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물건의 탄소 발자국을 비교해보는 프로젝트인데요. 탄소 발자국이란 제품의 제조 전, 제조, 운송,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을 말합니다. 이 탄소 배출은
온실 효과를 일으켜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죠. 네. 그런데 이 자료는 제조 전과 폐기 단계 위주로 탄소 발자국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탄소 발자국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네. 스테인레스 재질의 텀블러가 일회용 컵보다 10배나 많이 탄소를 네? 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품 한 개를 제조하고 사용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은 텀블러가 709.4g,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45.8g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이거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다른 거잖아요. 그죠? 다르죠. 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일회용 컵 대신에 텀블러든 개인 컵을 사용하자고 해왔는데 네. 그리고 저도 그렇고요. 이거 실제로 네. 실천하고 계신 분 많을 텐데요. 네, 저도 텀블러를 사용한 지 꽤 됐는데요. 네. 사실은 이렇습니다. 텀블러와 일회용 컵 한 개를 하루 동안 사용했을 때의 탄소량을 비교한 겁니다. 네. 그런데 텀블러는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일회용 컵을 하루에 하나씩 쓰고 텀블러는 하루에 한 번 세척해서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고 사용 기간에 따라 탄소 배출량을 비교해보면 실제 상황과 비슷해지는데요. 6개월이 지나면 일회용 컵 사용이 텀블러보다 12배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고 1년이 지나면 23배, 2년이 지나면 46배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선물 받은 텀블러가 수납장에서 쌓여가고 있다면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텀블러를 오래 사용하면 할수록 플라스틱 일회용 컵보다 탄소 배출량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좀 안심이 됩니다. 이제 하나를 예, 하나를 오래 쓰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 선물 받을 때 얘기를 해줘야겠네요. 이거 쓰는 게 네. 있다. 주지 네, 말아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텀블러를 오래 사용하면 납에 노출된다. 그래서 6개월마다 바꿔줘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사실과 다릅니다. 네. 스테인리스 스틸 자체에 납이 사용되지 않고요. 이 스테인리스 스틸이 산과 염기에 강하기 때문에 잘 부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스테인리스, 녹이 슬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따로 정해진 사용 기간이 없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텀블러에 오랫동안 음료를 담아두면 세균 번식의 위험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이건 어떤 용기든지 음식을 오래 보관하면 상할 수 있고 이것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용 후에 꼼꼼히 세척을 하고 잘 건조시키면 걱정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뚜껑이나 마개 부분에 고무 패킹이 헐거워지거나 손상됐다면 그 부품만 교체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를 오래 쓰면 좋다. 네. 관리 잘하자. 이렇게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비슷한 맥락으로 에코백과 일회용 비닐봉투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게 더 친환경이냐 이런 논란이 있다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 대개 에코백 몇 개나 갖고 계실까요? 저희 집에도 굉장히 많이 많죠. 있는데요. 네. 예. 지자체나 기업들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서 기념품이나 사은품으로 에코백을 굉장히 많이 나눠줍니다. 그리고 아이들 체험학습 이런 곳에서도 에코백 만들기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 에코백도 텀블러와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고 계속 쌓아놓기만 한다면 오히려 지구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비닐봉지 한 개를 만들어 쓰고 버리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은 59.2g이고요. 순면 소재 에코백 한 개는 478.7g입니다. 양쪽 모두 한 번만 쓰고 버린다고 가정하면 에코백이 8배 정도 탄소 배출이 많죠. 네. 그런데 하루에 일회용 비닐봉투 한 개를 쓰는 대신에 꾸준히 에코백을 쓴다고 가정을 하면요. 6개월이 지나면 일회용 비닐봉투가 22배 더 많이 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1년이 지나면 45배, 2년이면 90배 탄소 배출이 많아지죠. 결론은 에코백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받아서 모셔놓으면 지구를 해치는 것이고 네. 비닐봉투 대신 에코백을 꾸준히 사용하면 그만큼 탄소 배출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텀블러랑 비슷하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또 더운 여름이잖아요. 지금 시원한 네. 음료수 생각날 때 많은데요. 이 음료를 담는 용기나 재질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이 다르다면서요. 네, 맥주 용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갈색 유리병, 투명 유리병, 캔, 페트병 이렇게 재질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재질이 가장 탄소 배출량이 많을 것 같으세요? 왠지 갈색 유리병이 아닐까 찍었습니다. 같은 용량을 담는 걸 기준으로 삼았을 때 네. 투명병, 갈색병, 페트병, 캔 순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한 번 사용했을 때를 기준으로 잡은 건데요. 이 유리병은 분리 배출을 잘하면 주류회사에서 수거해서 세척을 한 뒤에 재사용하게 됩니다. 투명병은 12번, 갈색병은 11번 이상 재사용을 해야지 페트병보다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조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우리나라 주류 빈병 재사용 평균 횟수는 10회 이내로 나타납니다. 근데 해외 다른 나라들의 빈병 재사용 횟수는 우리보다 많은 걸로 나타나고요. 네. 덴마크는 32번, 어이구. 독일은 19번, 핀란드 30번, 일본 28번 정도로 나타납니다. 빈병이나 캔을 투입하면 보증금을 환불해주는 무인회수기를 더 적극적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깨끗이 모아서 분리 배출하면 돈이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좋은데요? 그게 네. 실제로 분리배출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대가가 직접 지불되는 형태가 될수록 좋겠죠.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페트병에 들어있는 생수를 구입해서 집에서 드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특히 혼자 사는 분들 여기에 많이 네. 해당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네. 이 주전자 형태의 간이 정수기를 사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페트병 생수와 간이 정수기의 탄소 배출량을 비교하면 어떤가요? 2리터들이 페트 생수병의 탄소 배출량은 105g이고요. 이 간이 정수기는 1098g입니다. 간이 정수기가 10배 정도 배출량이 많죠. 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배출량이 낮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요. 하루 2리터들이 생수 1개씩 소비한다고 가정하고요. 6개월을 사용하면 페트병 생수의 탄소 배출량이 간이 정수기보다 12배 많아집니다. 1년이 지나면 19배, 2년이면 26배 더 많이 탄소를 배출하게 되는데요. 이 일회용품보다 다회용품이 더 친환경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회용품을 일회용품처럼 사용하거나 많이 구입해서 쟁여놓기만 한다면 오히려 환경을 해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네. 요즘 우유값이 비싸지면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멸균 우유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멸균팩 분리 배출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요. 네, 지난 12일 아시아경제신문은 종이팩 2kg의 휴지 한 롤 누가 밖으로 오겠나요? 후퇴하는 종이팩 재활용 이런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동작구 사례를 들면서 종이팩 2kg을 모아가면 화장지 1개로 바꿔주도록 정책을 변경했다고 보도를 합니다. 원래 1kg당 화장지 1개로 교환을 해줬는데 화장지 가격이 비싸지고 수거 업체의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예산상 어쩔 수 없는 조치다 뭐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사시는 곳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종이팩 1000ml짜리 15개를 모아가면 화장지 2개 또는 10리터 종량제 봉투 2장을 줍니다. 이게 지자체별로 다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 지역에서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 종이팩은 윗부분이 지붕 모양인 일반 팩과 반듯하게 각진 모양인 멸균팩으로 나뉘는데요. 일반 팩은 펄프로 만든 종이의 안팎을 폴리에틸렌 플라스틱으로 코팅을 해서 만듭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펄프가 굉장히 양질이라서 이걸 따로 모아주면 화장지로 재활용된다고 하고요. 멸균팩은 갈색 펄프 재질로 만든 종이에다가 빛과 산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코팅을 추가합니다. 이건 따로 모아주면 갈색 화장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하고요. 네. 과자 상자나 골판지 원단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건축 자재로 재활용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종이팩의 재활용률은 14%에 그치고 있습니다. 종이팩의 주 재료는 최고급 펄프로 100% 재생 가능한 자원이라고 하는데요. 펄프는 미국, 캐나다, 핀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만 생산되고 우리나라는 펄프를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 보이네요. 그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비행 분석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행 비우고, 분석. 예, 예. 비행 분석인데요.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 이걸 줄여놓은 말입니다. 종이팩에 들어있는 음료를 마신 뒤에 가위로 잘라서 펼친 다음에 묻어있는 음료를 씻어내고요. 잘 말려서 일반 팩은 일반 팩대로, 멸균 팩은 멸균 팩끼리 모아주면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의 보상 기준에 맞춰서 무게 또는 장수를 맞춰서 주민센터로 가져다 주면 됩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분리수거함에 폐지류에 함께 넣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고급 펄프의 가치를 제대로 살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씻어서 말리지 않으면 우유 등의 내용물이 부패하면서 악취를 내뿜기 때문에 재활용 기피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꼭 씻어서 말린 뒤에 내놓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즉석밥 용기를 분리 배출하면 재활용이 되나 안 되나 항상 논란이 많은데요. 실태를 보면 이 즉석밥 용기를 잘 씻어서 말린 뒤에 플라스틱으로 배출을 해도 선별장에서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복합 재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 역시 즉석밥 용기만을 따로 모아서 제조사로 보내주면 재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 제조사가 빈 용기를 수거하는 패키지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 폐자원 분리 배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팩트 체커 선정수 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일상생활 속에 궁금한 세금 정보와 절세할 수 있는 꿀팁을 전해드리는 월간 세금 시간입니다. 지난 7월 25일에 정부가 2025년 시행 예정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올해는 증여 상속, 금융, 부동산 세제 등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세금 변화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세법 개정안의 내용과 미리 관심을 가져둘 만한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증권 텍스센터의 김예나 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올해가 다른 해보다 세제 변화가 좀 많다면서요. 전반적으로 그런가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 최근 이제 몇 년 들어서는 좀 가장 변화가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이제 그 세율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사실 한 5년 정도 이제 큰 변화가 없었는데 네. 이번 개정안에는 이제 최고 세율 구간도 50%에서 40%로 좀 조정을 하는 이런 안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금융세금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워낙 또 이제 뭐 요즘에도 관심이 많이 가는 분야이실 텐데 네. 일단 요 폐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SA라고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뭐 이런 혜택을 좀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사실 이제 뭐 취득세나 종부세 이런 큰 변화는 포함이 좀 안 돼서 아쉬운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혼인에 대한 1세대 주택 특례나 뭐 상생임대 주택 뭐 이런 이제 양도세 세제 혜택은 기간이 더 연장될 거라서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네요. 네. 자, 근데 이 세법 개정안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닌 건가요? 개정안이라고 하니까 뭔가 절차가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7월 말에 발표된 건 정부안이고요. 이제 향후에 또 이제 국회 통과하고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뭐 수정이나 당연히 좀 보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요즘에 이제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 합의가 된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 특히 방금 말씀드린 이제 금투세 관련해도 아직 의견이 합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중에 특히 좀 관심 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연말에 국회 통과까지 향후에 이게 어떻게 오늘 말씀드린 대로 확정이 되는지 아니면 좀 수정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5년부터 바뀌는 거니까 이제 올해까지 연말까지 봐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네네. 자, 그럼 일단 상속세부터 볼게요. 자녀 공제가 10배로 바뀐다 이런 네네. 얘기를 들은 것 같고요. 어떤 변화인가요? 네, 상속 공제 확대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상속세에서 자녀 공제 금액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크게 이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속인들이 자녀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있고요.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또 이게 상속공제 하니까 이게 네. 미리 자녀한테 주시는 사전 증여에도 적용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조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미리 주시는 거는 증여,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고 시에 재산을 받는 것이 상속인데요. 그래서 요번에 바뀌는 이 자녀 공제가 좀 크게 바뀌는 부분은 증여 공제는 아니고 이제 상속 받을 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네. 아나운서님 상속 재산이 어느 정도 되면 되면? 이제 상속세를 내게 되는지 아실까요? 한 10억 정도? 네. 비슷해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10억? 네. 네. 통상 이제 뭐 서울에 집 한 채 있으면 요즘에 상속세 다 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게 이제 현행세법에서 배우자와 이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한 10억 이상이면 상속세가 나오고 이제 배우자 공제 5억에 자녀가 있으면 일괄 공제 5억을 받을 수 있어서 이게 이제 총 10억 원 정도 공제가 돼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공제라는 거는 상속재산에서 그만큼은 세금 안 내고 빼겠다라는 의미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공세 방식 계산하는 데서 개정안에 포함된 거는 자녀 1인당 5억 원 공제를 이제 반영을 하는 거라서 이런 방식대로 만약에 계산을 하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가 한 명이 있으면 지금은 이제 10억인데 네. 바뀌게 되면 최소 12억, 그리고 자녀가 2인이면 여기다 이제 5억이 더 늘어나서 17억, 그리고 이제 자녀가 3명이면 22억. 요렇게 이제 상속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으시면 뭐 한 두세 분 정도 계시다 하면 네. 서울에 집 한 채 있으셔도 상속세를 안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이게 뭐 10억 정도 세금 안 나온다라는 게 이게 통상 이렇게 자녀의 인적공제를 계산한 방식하고 그냥 뭐 이거보다는 일괄공제가 더 크다. 그래서 일괄공제 5억 둘 중에 이제 선택을 하는 방식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방식보다 바뀌는 방식에서는 일괄공제 5억 하는 것보다 기초공제 2억 하고 자녀가 1인당 5억이니까 요 기초공제 2억에 자녀공제를 한 방식이 더 유리해져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자녀가 한 명이면 2억에다가 5억을 더하면 7억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배우자 5억 하면 이제 12억이 되는 요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실 이게 뭐 배우자 공제 자녀가 늘어나면 이제 5억씩 그 공제가 더 늘어나니까 상속이 사실 고인이 요거가 발생을 하면 남는 재산을 좀 나눠 갖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자녀가 많으면 더 공제를 좀 많이 해서 세율 부담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 들어보니까 공제가 꽤 크게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세금으로 따지면은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네네. 좀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네. 만약에 뭐 상속 재산이 한 20억 원 정도다, 뭐 집 한 채 정도를 이제 물려주신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은 10억 원 공제 받는다. 자녀분이 뭐 두 분이건 세 분이건 어쨌든 10억 원 정도 공제를 받게 되고 그러면 나머지 10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거든요. 그럼 지금 현행 세율로 보면 10%, 20%, 30% 구간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계산을 해보면 한 2억 4천 정도 상속세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개정이 된다고 하면 자녀가 한 명이면 12억 원 공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20억에서 12억 빼면 8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1억 7천 정도 그러니까 한 7천만 원, 지금 2억 4천이니까 7천만 원 정도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2인이다 그러면 17억이 공제되죠. 그럼 20억에서 17억 공제되니까 세금이 4천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세 분이시면 뭐 20억 공제까지 되니까 상속세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자녀분들이 조금 많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담의 차이가 되게 클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거 자녀가 많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이가 큰데요. 네네. 그 어찌 보면은 상속인들이 세금 내고 나눠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공정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그러면 상속 말고 미리 증여한 거는 차이가 없나요? 증여는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 공제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는 흔히 알고 계신 것처럼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이렇게 공제가 되는 부분은 이번에는 개정안에는 변화가 포함되어 있진 않고요. 근데 그래도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게 이번에 이제 세율 변화가 있는데 이 세율이 증여 세율이랑 상속 세율 동일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과세표준 구간이 이제 최종
최저 구간 좀 조정이 있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 세율 변화가 좀 있을 거라서 만약에 증여를 좀 큰 금액으로 하실 거다라고 하시면 좀 법제화되는 걸 봐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하시는 게 조금 더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부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네네. 요즘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는 증여를 더 신경 써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사실. 네. 네. 어쨌든 증여세율이 내년에 변경이 되는 거긴 한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직 확정은 아닌데 아니지만, 이제 그래도 네. 어떻게 바뀌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최저 세율 구간이 지금 이제 10% 구간인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1억 원까지가 10%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1억 원에서 5억 원이 20% 구간인데 요 이제 최저 세율 구간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그러니까 2억 원까지는 10% 구간을 적용받도록 좀 바뀔 예정이고 또 그리고 세율이 지금 현재 최고 세율이 30억 원을 넘게 되면 이제 50% 최고 세율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50% 세율은 없애고 이제 10억 원 초과 시 40%로 좀 낮추는 그런 개정안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 지금 충격받았습니다. 30억 원 초과해서 증여를 하려면 지금까지 50%였군요. 네. 그랬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자녀한테 한 1억 원 정도 증여를 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 건가요? 네, 1억 원은 지금 말씀드리면 변화가 1억 원에 대해서는 없고요. 없어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공제는 변화가 없고 그러면 만약에 1억 원에 대해서 성년 자녀한테 결혼하면서 1억 원 정도 증여를 한다 하면 이제 5천만 원 공제가 되고 혼인공제 안 쓴다고 가정하면 그 초과되는 5천만 원에 대해서 세율 구간이 10% 구간이니까 요 구간은 올해나 내년이나 동일할 것 같고요. 네네네. 그러면 어떤 분들의 그 증여세 세금이 줄어드는 건가요? 만약에 자녀에게 1억 5천 이상을 좀 증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게 이제 세율 구간의 적용이 좀 변경이 될 거라서 그래서 세금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한 2억 5천 정도 증여하신다라고 네. 가정을 하면 5천만 원은 공제를 받고 2억 원에 대해서 이제 과세 표준이 정해지면 거기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올해는 3천만 원 정도 증여세를 대략적으로 내게 됩니다. 대략, 왜냐하면 네. 1억까지가 10%, 1억에서 2억 구간인 그 1억은 또 20% 이렇게 되니까 이제 3천만 원이 되고요. 이제 내년에는 2억까지가 10% 구간이니까 2억에 10% 하면 2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1천만 원 정도 이제 줄어들게 될 예정입니다. 네. 최고 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진다는 건 아무래도 이제 좀 큰 금액 증여하시는 분들의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여나 상속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현재는 30억 원 이상이 50% 세율로 최고 세율 구간인데 이제 개정안에는 지금 현재 이제 10억에서 30억까지 40%, 30억이 넘어가면 50% 이렇게 이제 5단계 구간이 되는데요. 이제 개정안에는 그 10억 이상은 그냥 다 40% 세율 구간으로 해서 이제 50% 세율 구간이 없어지는 아예 없어지고요. 네, 예. 그런 부분이시라서 증여는 아무래도 30억 이상 증여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유고시에는 집도 있고 하시면 상속재산에 대해서 30억 이상 상속받게 되시는 가족분들은 좀 더 증여보다는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네. 그래서 3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제 변경이 된다 하면 10억당 10%씩 세금이 줄어드니까 한 1억씩 줄어들게 되는 거라서 그래도 꽤 큰 변화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그 금투세 네. 관련해서는 아직 그 결정된 게 없는 거잖아요. 그 여야 입장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반영이 일단은 돼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말씀드린 대로 그 개정안은 이제 정부안이라서 일단 내년 2025년 1월에 시행이 예정돼 있는 그런 금융투자소득세는 일단 폐지안으로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금투세를 폐지하고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이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냥 현재 과세 체계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네. 게 이제 국내 상장 주식일 것 같아요. 소액주주분들이 기존에 세금 부담을 하지 않다가 이게 이제 전환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좀 여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 특히 좀 향후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고요. 네네. 그 금융투자 관련해서도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개정사항 네. 어떤 게 있을까요?
ISA 계좌 혹시 아나운서님 광고는 많이 봤는데 제가 네, 아직 안 만드셨나요? 예. 그럼 오늘 만드시는 걸. 오 진짜요? 그렇게 필요해요? 예. 만드실 수 있으면 제가 이제 당장 만들 필요가 없으시더라도 네. 이게 이제 만들어 놓으면 이게 내가 불입하고 싶다고 뭐 목돈을 한꺼번에 불입할 수 없게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1년에 연간 2천만 원씩만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미리 이제 만들어서 뭐 한 10,000원 정도만 입금을 해 놓으신다고 하면 당장은 필요 없으셔도 내가 뭐 한 3년 후에 필요하다. 이 절세 계좌가 필요하다 하면 그때 이제 2천만 원씩 3년 차가 되면 6천만 원을 운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절세가 필요했다가 갑자기 만드시게 되면 그게 이제 1년 차 2천만 원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한번 만들어 두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ISA. 네네. 그래서 ISA가 Individual Savings Account라고 해서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예요. 그래서 네. 사실 이게 이제 국민이 좀 장기적으로 재산 형성을 하면 세제 혜택을 주자 뭐 이런 이제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계좌인데요. 지금 현재는 말씀드리면 이제 연간 2천만 원씩 인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원금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수익에 대해서는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고 초과되는 부분은 9.9%로 분리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9.9% 분리과세라는 게 이제 일반 계좌에서는 15.4% 세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세율이 좀 낮기도 하고 만약에 이제 뭐 세금 부담이 더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절세되는 효과가 좀 클 수 있고 그런 혜택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현재 혜택인데 향후에 개정이 되게 되면 이제 ISA 계좌에서 비과세 한도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좀 이제 상향 조정하고 이게 납입 한도도 지금은 연간 2천만 원인데 연간 4천만 원으로 해서 이제 그 최대 2억 원으로 지금 이제 최대 금액이 원금 1억 원인데 2억 원으로 그렇게 더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실제 1월 1일 내년에 1월 1일부터 납입하거나 뭐 이제 비과세 받는 분부터 바로 이제 적용이 될 예정이라서 뭐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도 이제 요게 개정이 되면 기존에 2천만 원 넣던 거를 이제 4천만 원 더 늘려서 그렇게 이제 한도에 대해서도 혜택을 같이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연차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가입을 해두면 매년 불입할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다 이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저는 아직 절세 계좌가 없거든요. 이거 한번 네.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네. 이거는. 네. 그리고 또 이제 기존에 지금 말씀드린 요 ISA 계좌 말고 국내 투자형 ISA라는 것도 이제 신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일반 ISA 그리고 국내 투자형 ISA는 두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만 선택해서 가입을 하게 할 수 있을 예정이고요. 네네. 이제 국내 투자형 ISA라는 것은 이제 국내 상장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운용 자산이 조금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대신에 이제 비과세 혜택은 더 크게 줄 예정이고요. 최대 1,000만 원까지 줄 예정이고 또 이제 지금 현재 ISA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일반 국민들의 좀 재산 형성을 지원을 해주자는 차원이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그러니까 소득이 좀 금융소득 많은 분들은 가입 자체가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요 새로 생기게 되는 국내 투자형 ISA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혜택을 줄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종합과세 대상자 같은 경우는 비과세는 안 되고 1,000만 원 비과세는 안 되고 그래도 이제 14%로 좀 낮은 세금으로 분리과세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혹시 그 금투세가 만약에 폐지가 된다고 하면 사실 국내 상장 주식 매매나 요 국내 주식형 펀드는 사실 비과세가 유지가 좀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국내 투자형 ISA로 굳이 운영을 안 해도 세금 자체가 없는 그 자산이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익이 별로 없지 않냐. 굳이 가입할 필요 없다. 네, 예, 예.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국내 주식 중에서도 주로 고배당주나 이제 배당 소득이 좀 많은 그런 그 배당주에 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또 이제 종합과세 안 되고 그런 배당주가 계속 과세 이연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만약에 이제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좀 고려를 해보셔도 절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지금은 이제 네. ISA 혜택을 볼 수 없는데 내년에는 네. 가능해질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다른 금융과 관련해서 알아둬야 할 개정안이 있을까요? 네. 제가 6월 달에 네네. 해외 주식에서 이제
많이 요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 그래도 미국 주식에서 많이 벌어서 이제 팔게 되면 양도세를 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걸 증여를 통해서 세금 많이 줄일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맞아요. 소개를 네네. 드렸죠. 네네. 근데 이 부분이 내년부터는 조금 제약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주식에 대해서도 2월 과세가 이제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 2월 과세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배우자나 자녀한테 증여를 해서 양도하는 경우에 이제 증여를 통해서 양도세가 없어지는 이제 무상으로 되면 근데 이제 증여세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증여공제를 받으면 증여세 자체도 없어지는 뭐 요런 이제 절세법이 기존에 가능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이제 뭐 미국 주식을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그리고 바로 팔아도 죄송합니다. 네. 바로 팔아도 이 이제 양도세를 줄이는 게 가능해요. 이게 이제 기간의 제약이 없는데 주식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에 증여하는 분부터는 1년 정도는 보유를 하고 그리고 팔아야지 이 그 양도세 절세 효과가 좀 유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현재 이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을 증여받고 나중에 팔게 되면 그 양도세를 원래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안 가지고 오고 절세 효과가 유지가 되려면 10년을 기다렸다 팔아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10년은 아니고 그래도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1년 정도의 기간이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좋은 방법 알려드리긴 했는데 이제 바뀐대요. 네. 자, 부동산 관련해서 또 네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네. 부동산 관련은 이번 세법 개정안 발표 내용 중에는 취득세나 종부세 등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고 본 것 같은데 네네. 그래도 개정안 중에 혹시 도움될 만한 부동산 관련 세금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나 상생임대주택 요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예. 이제 혼인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혼인하실 때 각 1주택을 보유한 신랑과 신부가 이제 혼인을 하신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행복한 경우인데요. 요즘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래도 또 요즘 젊은 세대 분들은 재테크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신랑도 한 채, 신부도 한 채 이렇게 이야. 이제 주식을 그 주택을 부러워서 그래요? 네.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게 같은 세대가 되니까 2주택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요즘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 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워낙 이제 핵심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2주택이 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좀 큰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결혼하고 나서 5년간은 둘 중에 이제 한 채 먼저 파는 거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 혜택을 내년에는 좀 개정을 해서 더 길게 10년 동안 좀 여유를 가지고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 이제 합리적이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혼인에 대해서도 이제 세제 지원 효과를 좀 크게 하자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사실 12억 원까지 비과세해주고 또 이제 장기 보유 공제 80%까지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큰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인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이런 세제 개정안이 좀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10년 동안 이제 그런 혜택을 준다. 네. 좋은 것 같고요. 또 상생 임대주택 이거는 어떤 건가요? 상생임대주택 시간이 조금 짧긴 하지만 그래도 네.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양도세 특례가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2년 더 연장이 돼서 2026년까지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이 요건을 못 맞춰서 좀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2년 더 연장이 되면 또 요건을 맞추실 수가 있어서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상생 임대라는 거는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서로 요건을 맞추면 상생에서 세제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임대인 중에서 내가 갭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살려고 내가 집을 사놨는데 거주가 조금 어렵게 되시는 분들은 이제 비과세 혜택을 1세대 주택 비과세 특례를 나중에 팔 때 못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거주를 안 해도 이 상생 임대로 임차인에게 5% 이하로 임대료를 좀 한정적으로 올린다든지 네. 이런 거를 지키며 거주를 안 해도 거주한 것으로 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해주는 이런 큰 혜택입니다. 네, 굉장히 큰 혜택인데 이게 이제 원래는 올해 이제 말까지 종료가 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2년 더 연장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굉장히 큰 혜택이라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또 바뀔 수 있으니까 끝까지 봐야 되는 거죠. 네. 완전히 이제 통과될 때까지. 네, 여러분 맞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끝까지 보셔야 돼요. 네. 자, 월간 세금 오늘은 2025년에 시행될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삼성증권 텍스센터의 김예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포도였습니다. 1003님, 679 하나님. 두 번 반복해 주셨네요. 포도요, 포도. 1844님, 포도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출근하는 통근버스 안에서 듣고 있어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통근버스 안에서. 네, 우리 얘기가 재밌어야 될 텐데 도움이 되는 얘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15님, 포도, 와인에 치즈 좋죠. 금요일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제가 제일 안 건강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건강하셔야 됩니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는 본말과